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자동차 재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가장 고려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차종, 어떤 차를 살 건지, 그리고 몇 cc인지, 배기량, 연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기름을 얼마나 먹는지, 또는 이제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등등을 알아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어떤 자동차를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지출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구입 전 자동차의 정보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비교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동차 카탈로그나 인터넷 등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생소한 용어들은 간과하기 쉬운 자동차 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자동차 재원과 명칭에 대해서 알 수 있다입니다. 자동차 재원 알아보기. 지금 보시는 건 세단과 리무진으로 구분되는 가솔린 모델의 현대자동차 X 모델의 이제 가격, 엔진, 연비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제형표인데요. 자동차 제형표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이것 말고도 이제 더 많은 음, 용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 보이는 큰 틀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엔진 형식, 출력, 토크, 구동 방식, 연비, 전장, 축거 등등 많이 들어본 단어들도 있고요. 조금은 낯선 단어들도 있죠. 내가 차알못이라면 이해가 어렵고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생소한 단어와 수치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자동차 제어는 반드시 모두 달달달달 외워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몇 개의 중요 제어만이라도 잘 파악을 하신다면 우리가 차를 구입을 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를 선택하게 됐을 때 어떤 차를 선택하게 될지, 어떤 차를 사는 게 좋을지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바디 재원과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 첫 번째로 두 타이어의 중심 기준 거리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타이어를 정면으로 봤을 때 좌우 바퀴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는 트랙 또는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트랙이라고 하는 이 타이어의 중심 간의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예, 윤거라고 합니다. 윤거. 윤거란 두 타이어의 중심 기준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거가 길어지면 차가 이렇게 넓다라는 뜻이 되겠죠? 옆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 뚱뚱해지는 것처럼 옆으로 넓어지는데 그 장점은 안정성이 좋아지겠죠. 코너링 할 때 안정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할 겁니다. 자, 다음은 휠 중앙을 기준으로 앞뒤 휠 간의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앞바퀴면 앞바퀴끼리의 거리, 뒷바퀴면 뒷바퀴끼리의 거리를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앞바퀴와 뒷바퀴 휠의 중심에서부터 중심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영어로는 휠 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우리 재원표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정답은 자, 보실까요?
네, 축거라고 합니다. 축거 또는 축방거리라고 하는데 휠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앙에서 앞뒤 요 사이의 거리, 휠과 휠 사이의 중심에서 중심 거리를 축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축거가 길어지면 아까 윤거는 어땠어요? 차가 사람 옆으로 퍼지는 것처럼 뚱뚱해진다고 그랬죠? 얘는 축거가 길어지면 사람이 키가 큰 거하고 똑같아요. 차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승객석과 뒤에 승객석 사이에 길이가 넓어지죠. 그리고 내부 공간이 넓어집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축거라는 의미는 원래 이제 기타나 마차에서 좌우 바퀴를 연결하는 타축 중심 사이의 거리를 표시할 때 쓰던 말에서 유래한 용어로요. 앞바퀴 중심부와 뒷바퀴 중심부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착축 중심 간의 거리를 말을 하는 거죠. 즉, 영어로는 휠 베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축거가 길어서 승차감이 좋은 대표적인 차량으로는 리무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닥에서부터 우리 타이어가 닿는 지면이요. 지면에서부터 범퍼까지의 높이를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 그럴까요? 영어로는 그라운드 클리어런스, 로드 클리어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그럴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최저지상고입니다. 최저지상고. 최저지상고라는 뭐예요? 바닥에서부터 범퍼까지의 높이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지상고. 최저지상고가 낮은 차들은 여기 보시면 트랙 등 포장도로를 다니는 게 좋죠. 안 그러면 밑에 이 하부, 최저지상고 이 하부가 다 닿지 어디에 바닥에 다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지상고가 낮은 차들은 포장도로를 운행하는 게 좋고 높이가 높은 차는 산길이나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데 적합하다. 근데 높이가 높은 차들에는 뭐가 있어요? RV, SUV 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SUV나 뭐 RV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포장도로가 아니어도 험로나 또는 비포장 도로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죠. 누구에 비해서? 높이가 낮은 스포츠카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산길이나 비포장도로 우리 오프로드를 뛴다라고 얘기를 하는 차들은 찝차들은 보통 이제 튜닝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범퍼, 차 외관에서 봤을 때 앞범퍼에서부터 뒷범퍼까지 총 길이에요. 한마디로 사람 키하고 똑같죠? 사람을 눕혀서 이렇게 딱 재면 사람 키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오버all 랭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원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시를 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정답은 전장이라고 합니다. 전장. 앞범퍼와 뒷범퍼의 길이를 측정할 때 전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에서 가장 튀어나온 앞부분에서 가장 튀어나온 뒷부분을 측정을 하는데 이때 자동차 앞범퍼는 뭐가 더 튀어나왔어요? 번호판 고정 볼트가 튀어나와 있죠. 또는 SUV 같은 경우에는 그릴 그 가이드 등이 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범퍼보다. 조금 더 약간 더 볼록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길이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그 부분들은 제외를 한 순수 범퍼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 제일 튀어나온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뒷부분까지.
길이를 얘기를 하고요. 전장이 길면 길수록 차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리무진. 우리 굉장히 길게 긴 차잖아요. 그래서 그 리무진 같은 경우 비싼 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나쁜 점은 뭐가 있어요? 주차할 때 굉장히 불리하겠죠.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내가 뒤를 본다거나 꺾는다거나 할 때 굉장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뭡니까? 앉은키라고 해야 될까요? 차량의 전체 높이, 타이어 바닥부터 루프, 자동차 루프까지의 높이를 물어볼 겁니다.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전고라고 합니다. 전고. 자, 전고란 차량의 전체 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차량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뜻합니다. 이 높이는 공차인 상태, 즉 차량이 사람이 아무도 안 탄 상태에서 재셔야 됩니다. 공차인 상태에서 재시고 얘가 만약에 캐리어나 안테나 등의 액세서리들이 붙어 있다라면 그 액세서리들은 전고란 높이에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얘는 전고가 낮으면 주행 안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닥에 이렇게 붙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대한 저항도 많이 줄고요. 그래서 고속주행을 할 때 주행력에도 굉장히 좋고요. 코너링에도 매우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전고가 높은 차들은 코너링 시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고가 높은 차들은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는 지상주차가 별로 없어요. 땅값이 높다 보니까,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주차 타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차 타워에 들어가지 못하는, 옛날에 지은 것들은 이제 전고가 낮기 때문에, 이 전고가 높은 차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주차 타워는 SUV, RV 차량들은 주차가 안 됩니다. 자동차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걔네들이 2.1m가 넘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2.1m가 넘는다. 그래서 우리가 전고가 높은 경우에는 스타크래프트 배행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2.3m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도 들어가는 입구가 낮은 곳들이 꽤 있어요. 거기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할 때 주차 가능해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되는 게 주차 타워인 경우에는 구형인 경우에 RV, SUV 차량들이 주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버행. 이 오버행이 뭔지 보면 휠의 중앙에서부터 그러니까 각 지금 보시면 앞 휠, 요 앞 휠 중앙에서부터 앞 범퍼까지 또 뒤 휠 그래서 뒤 범퍼까지 요 사이의 길이를 오버행이라고 한답니다. 오버행. 자, 그러면 이 오버행이라고 하는 얘는 과연 우리 재원표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셨나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 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프론트 오버행, 리어 오버행이라고 두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합한 게 뭐야? 뭐 영어나 한글이나 똑같이 오버행이라고 한답니다. 오버행. 자, 오버행은 프론트와 리어 오버행 두 개가 있는데요. 차체에서 가장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과 앞바퀴 중심축 사이의 거리를 앞 오버행, 즉 프론트 오버행이라고 하고요. 가장 튀어나온 부분과 뒷바퀴 중심축 사이의 거리를
뒤오버행, 영어로 리어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륜구동 차량의 경우에는 앞 오버행이 후륜 구동 차량들보다 이제 좀 더 길어요. 그리고 길이가 같은 차라도 축거가 짧으면 오버행이 좀 길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앞 오버행이 길면 이제 운전석에서 본닛이 보이기 때문에 본닛이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앞 오버행이 길면요. 앞차와의 거리를 짐작하기가 좀 어렵죠. 반면에 이제 길이가 짧으면 좁은 공간에서 차를 회전하거나 주차할 때 좀 유리해요.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전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죠? 말이 되죠? 자, 반면에 앞 오버행 말고 뒤 오버행이 넓은 경우에는 적재 공간을 많이 기대할 수가 있겠지요.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이 좀 넓어진다. 그리고 또 뒷자리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앞 오버행이 짧은 경우에 차들을 보자면 뭐 그냥 네모난 차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레이가 거기에 포함이 되죠. 레이.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차는 이제 큐브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박스카죠, 박스카. 투 박스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차들이 대표적으로 적재 공간이 넓으면서 뒤 오버행이 짧고 앞 오버행이 있는 스타일의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효율적인 실내 공간을 이제 확보를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이런 큐브 같은 차들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요, 앞쪽에서 가장 튀어나온, 차를 정면에서 봤을 때 앞쪽에서 가장 튀어나온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범퍼든 뭐 휀다든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요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부르냐? 오버럴 위드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영어는. 자, 오버럴 위드. 자, 그러면 우리는 재원표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짜잔! 전폭이래요. 전체적인 폭. 전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쪽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근데 여기에서 이 사이드미러가 지금 이 차는 다행히 전폭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폭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다?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보통은 이제 승용차에서 이제 옆으로 가장 많이 튀어온 부분은 이제 휠 아치의 가장 윗부분이나 이제 도 손잡이 부분의 차체 옆면인데요. 이제 차량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제 광폭 타이어를 위한 오버 펜더를 달았을 경우에는 양쪽 오버 펜더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거리를 너비로 칩니다. 거기를 전폭으로 친다 이 얘기예요. 전폭이 넓으면 코너링이 유리하겠죠. 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주에 쓰이는 차량의 펜더들을 보면은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이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특별하게 뭐 그렇게 코너링의 비중을 둘 일이 없죠. 경주차처럼. 오히려 펜더가 과하게 이렇게 오버해 있으면 주차할 때 옆에 차하고 긁힐 수도 있고 주차할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전폭을 넓히는 그런 행위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재원인데 이 재원들은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차량 외관, 우리 사람 외모 보듯이 외관에서 봤을 때의 명칭을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것들을 제외한 엔진 내부라든지 셰시 쪽 관련한 재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건 엔진이죠, 엔진. 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여기 지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연료 분사 방식이나 실린더 배열 및 개수 등에 따른 명칭 표시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어포에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제어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얘는 엔진 형식이라고 합니다. 엔진 형식. 엔진 형식이라는 건 연료 분사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연료 분사 방식이나 실린더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엔진 형식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I4, 여기는 L4로 표현했는데 L4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I4 또는 V6 또는 V8, GDI, CRDI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렁크 뒤에 이제 붙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엔진의 형식이나 엔진의 뭐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기들을 보셨는데, 알파벳 V, 뭐 I 이런 표기들은 피스톤의 배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I는 말 그대로 피스톤이 I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위아래로 상하 운동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V는요, 피스톤이 약간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V가 이렇게 피스톤이 있기 때문에 직선 운동을 하되 옆으로 누워서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V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V는 V형 6기통의 실린더 개수를 얘기하는 게 V6지요. 네. 그리고 뭐 V6, V8, V12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실린더 개수를 표기하는데, 그 외에 실린더 개수를 뭐 V4 이런 식으로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얘네는 기본 형식이 4개이기 때문에 4개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렬 4 기통 엔진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6기통 엔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우리한테 많이 익숙하지만 간혹 6기통이 아니라 뭐 12기통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 어떤 형태를 띠냐면 W 형태를 띱니다. W. 그래갖고 W형은 12기통 이상의 엔진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얘는 이 V형을 2개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이 그림이 12기통 엔진이에요. 12기통.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지금 V 형태로 실린더가 들어갔고요. 이쪽에 또 V 형태로 또 실린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12기통, W 12기통 엔진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얘는 지금 보시면 피스톤이 이렇게 지금 누워있죠. 누워있습니다. 누워있는 애라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평 대항 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박스 엔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포르쉐나 스바루 엔진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엔진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연료 분사하는 방식에 따른 부분은 GDI 또는 CRDI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GDI는 실린더 내부에 이제 연료를 직분사하는 방식인데, CRDI도 똑같아요. GDI하고 연료를 실린더 내부에 직분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직분사하는 만큼 연료 분사력이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폭발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로 인해서 연비도 높고 출력도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LDI라는 명칭과 GDI라는 명칭에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거는 둘이 공통은 직분사 방식이지만 연료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CLDI는 어느 차? 어떤 연료를 쓰는 차? 경유를 쓰는 차, 디젤 차량을 CLDI라고 표현을 하고요. GDI는 어떤 연료를 쓰는 차? 예, 가솔린 연료를 쓰는 휘발유 엔진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먼 레일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압축해서 분사할 수 있는 커먼 레일이 있기 때문에 커먼 레일 차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압축한 연료를 효율적으로 분사를 해서 연비를 높이고 배출가스도 크게 줄인다라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엔진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자, 지금은 보이시는 게 뭡니까?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이 들어있는 실린더 내부가 보이네요. 실린더의 내부가 보입니다. 여기 뭐냐? 여기 연료를 뿌리게 되면 점압 플러그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연료가 한 번에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터지는 힘에 의해서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한 번 태우는 연료의 양을 뭐라고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 배기량이라고 한다. 자, 배기량은요. 보통 엔진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죠. 엔진이 얼마나 크냐라는 얘기는 보통 몇 cc니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배기량은 우리가 보통 cc라고 부르죠. 배기량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연료를 많이 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에 태워지는 연료들도 많다. 그러니 힘도 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배기량이 낮은 A차하고 배기량이 높은 B차가 동일한 이제 속도를 내고 달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A차는 배기량이 낮으니까 어때? 달릴 때 힘이 딸리겠죠. 하지만 B차는 배기량이 높으니까 태우는 연료가 많을 거 아니야. 내가 많이 먹었으면 많이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내는 데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A보다. 하지만 A보다 나쁜 점은 뭐야? 기름을 더 먹어요. 기름이 더 소모되죠. 아시겠죠? 배기량이 높다는 얘기는 힘이 좋고 더 잘 달리겠지만 나쁜 점은 연료 소모가 그만큼 더 많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배기량이 큰 차, 작은 차에 따라서 뭐가 틀려요? 돈을 더 많이 내는 게 있죠. 그렇죠. 세금이죠, 세금. 세금을 더 많이 내잖아요. 배기량이 높은 차는. 그래서 자동차 부분에 사용되기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자동차 세금이 적게 내면서 연비가 좋은 저배기량 터보 차량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배기량으로 승용차를 구분을 한다고 하면 2000cc 이상은 대형, 1600cc 이상은 1600cc에서 이제 2000cc 그 사이는 중형, 1600cc 미만은 소형, 1000cc 미만은 경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리터의 연료 소모량으로 갈 수 있는 거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원표에는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네, 연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살 때 연비가 1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 그거를 표현하는 게 연비죠.
자동차의 연비란 자동차 재원 중에서 가장 익숙하면서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연비죠. 경제성을 나타내는 척도임 연비는 이제 연비 1리터의 연료 소모량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료 1리터로 20km를 달릴 수 있는 차가 있는 반면 연료 1리터로 5km도 못 가는 차가 있습니다. 연비 좋은 차량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휘발유 1리터의 가격이 이제 1,500원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10km인 경우 하루에 왕복 20km를 오가는데 어떤 차는 1,500원이 들고 어떤 차는 6,000원이 든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 우리는 연비 좋은 차량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지요. 또 연비에는 차의 무게가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싣지 않고 다니기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연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연비와 시내 주행을 할 때 연비가 틀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기도 하고 시내도 주행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그 연비를 합산을 해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연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복합 연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속도로 연비하고 도시에서의 연비를 합산을 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 복합 연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말 한마리가 일하는 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한마리가 일하는 힘, 말 한마리가 일하는 힘, 마력이라고 합니다. 마력. 말 한마리가 마차를 끄는 힘이에요. 자, 마력은 보통 단위가 PS per RPM을 사용하고요. 엔진이 1분 동안 몇 회전은 하는가를 우리는 RPM으로 얘기를 하죠. 몇 RPM이냐. 뭐 600rpm, 700rpm 뭐 이게 지금 1분당 몇 번 돌았다. 크랭크 축이 몇 번 돌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엔진이 몇 번의 회전을 했을 때 몇 마력의 힘이 나오는지를 말할 때 우리는 마력을 얘기를 합니다. 마력과 출력이란 같은 말로 이제 엔진이 낼 수 있는 에너지 양을 말을 하는데요. 마력으로 표현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 마리의 말이 1초 동안 1분이 아니에요. 1초 동안 75kg의 중량을 1m 움직일 수 있는 일의 크기, 즉 말 한 마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이 마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력이 높을수록, 즉 끄는 말이 많을수록 속도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최대 출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의 힘이 좋다는 설명을 할 때 최대 출력을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같은 차종의 경우에 자동차의 최대 속력은 마력에 비례합니다. 흔히 슈퍼카라고 불리는 이제 자동차의 마력이 500에서 한 600 이런 대원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슈퍼카의 마력이 아무리 높다고 하지만 사실 뭐 국내에서 그 마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뭐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국산 그 중형급 이상의 이제 차량들은 마력이 보통 150에서 180마력 정도 되죠. 500, 600씩이나 되는 재원을 가지고 있는 차들은 사실 저희 나라에 뭐 그닥 어울리는 차는 아닙니다. 자, 마력 그러면 이제 힘의 총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몇 마리가 얼만큼 끌 수 있느냐, 움직일 수 있느냐, 마차를 끌 수 있느냐 이런 힘의 세기 힘의 양이라면 토크는 힘의 세기가 됩니다. 자,
이제는 토크 한번 얼마나 센지, 한 마리가 얼마나 센지 이런 거죠. 양은 뭐예요?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자, 엔진의 회전력이 강할 때의 힘. 이미 뭐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눈치 다 챘죠? 자, 엔진의 회전력이 강할 때의 힘. 이걸 뭐라고 부르냐? 재원 표현은 뭐라고 돼 있느냐라고 묻는데 이미 뭐 답 나와버렸네. 그죠? 토크죠, 토크. 근데 순간적인 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최대 토크라는 얘기가 됩니다. 최대. 한 번에 우리 펀칭할 때처럼 순간적인 힘. 그때만큼 강한 힘이 없죠. 그걸 최대 토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토크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최대 토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토크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내연기관의 크랭크 축에서 일어나는 회전력을 회전하려는 힘을 말을 합니다. 회전시키려는 힘. 그래서 따라서 이제 토크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전력, 순간적으로 이렇게 멈춰있는 애를 돌리려는 힘이 세지겠죠? 즉, 돌려는 성질의 힘이 세지는 것을 토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바퀴가 서 있다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량이 좋으면, 회전 힘이 좋으면 당연히 자동차는 순간적으로 빨리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토크가 높다라는 뜻은 힘이 좋다, 세다, 가속력도 좋다, 무거운 짐을 싣고도 언덕길을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좋다는 뜻은. 자, 그럼 이번에는 최대 토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최대 토크란 엔진의 회전력이 강할 때, 즉 돌려는 힘이 제일 셀 때 힘으로 회전력과 순간 가속력이 가장 좋습니다. 단위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1kg 미터의 단위를 쓰는데 이 1kg 미터의 단위에 우리는 뭐가 들어갑니까? RPM이 들어가죠. RPM. 분당. 그죠? 그래서 단위는 1kg per 미터, 아니, 그람 미터의 per RPM이에요. 분당 최대 토크를 얘기를 합니다. 도시명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토크가 이제 높은 차가 유리하고요. 그죠? 언덕이나 뭐 이렇게 서 있다가 가다 서다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고속도로형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높은 차가 유리하죠. 힘이 좋은 차 그냥. 일의 양. 꾸준히 달릴 수 있는 말들이 많은 게 좋잖아요. 말 한 마리가 뭐 힘이 세다 해갖고 힘센 놈 몇 마리가 있는 것보다 꾸준하게 달릴 수 있는 출력이 높은 차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마력과 토크로 혼동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마력, 즉 출력은 시간당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토크는 바퀴를 돌리는 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 있다가 갑자기 출발을 하려고 그러면 마찰력에 의해서 얘가 순간적으로 힘을 가한 만큼 빨리 회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력은 뭐예요? 계속 돌아갈 수 있는 힘의 양을 얘기를 하고요. 토크는요? 그 돌아가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순간적인 힘의 세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토크예요. 디젤차의 경우는 이제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서 같은 배기량 대비 토크가 높아요. 터지는 폭발력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힘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뭐에 비해서? 가솔린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정지 상태
0km에서 100km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 이걸 뭐라고 제형표에 써있냐, 아니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제로백이라고 그러죠. 제로백. 말 그대로 제로백이라는 거는 정지상태 제로에서 100km 빼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몇 초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로 100이라고 그냥 숫자 제로에서 100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자, 제로 100이라는 단어보다는 가속력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로 100을 보면 보통 이제 그 차의 성능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제로 100을 보는 이 순간이 이때가 막 마력하고 이제 토크의 모든 이제 힘이 집중이 되는 시간이죠.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초대를 보통 얘기를 하고, 스포츠카의 경우는 5에서 6초대, 승용차의 경우에는 이제 9에서 10초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요, 이제 자동차 경주에서 이제 많이 두드러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 개발을 지금 지속적으로도 계속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제로백을 땡기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테슬라사의 이제 로드스터는 이제 제로백이 측정이 이제 1.9초로 슈퍼카들도 넘지 못한 2초의 벽을 이제 1초로 낮춘 자동차 중에 하나인데요. 정지된 상태에서 100km에 이제 도달하는 시간이 1.9초라고 그러면, 아유, 이 악셀레라터 밟는 순간 머리가 뒤로 칙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경험을 저도 안 해봐서 뭐, 사실은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번에는 이 앞에 있는 그림이 이제 무슨 그림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무슨 뭐 달팽이 그림 같기도 하고요. 얘가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출력 향상을 위해 외부의 공기를 압축시켜 자연 흡기보다 실린더 내부로 더 많은 혼합기가 뭐예요? 공기하고 연료. 혼합기를 넣는 장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아시는 분? 네, 과하게 공급을 한다. 뭘? 기체를, 공기를. 그래서 과급기예요. 자, 그러면 과급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 한번 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흡기, 슈퍼차저, 터보차저가 이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세 가지 방식의 가급 방식입니다. 터보차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터보, 트윈 터보 등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저 배기량, 고출력을 얻기 위해서 싱글 터보를 장착한 자동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저라는 이름이 들어간 가급 방식은요, 내연기관의 출력 향상을 위해서 외부에 있는 공기를 압축시켜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흡기 방식보다 실린더 내부로 더 많은 공기를 넣을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엔진 배기량은 유지를 하면서 같은 cc는 유지를 하면서 성능은 더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높은 출력으로 인해서 엔진은 이제 과열이 되겠죠. 폭발하는 압력도 더 세질 테니까. 그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활과 냉각 시스템이 더 보완이 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동차 그림이 있고, 지금 보시면, 뭐, 정지시간, 정지거리도 나오고, 공주시간, 제동시간도 나오고, 뭐, 이렇게 뭐, 나옵니다. 여기 글을 한번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브레이크가 작동한 순간부터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진행한 거리입니다. 이미 답이 여기 나와 있는데, 커닝 하셨습니까? 뭡니까? 그렇죠. 제동거리죠. 제동거리.
자, 여기서 보시면 공주 시간 플러스 제동 시간 한 게 뭐? 정지 시간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정지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공주 시간하고 제동 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하고요. 실제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거를 본 시간부터 자동차가 멈춘 그 시간까지를 정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주거리는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브레이크가 실제로 듣기 시작하기 전까지예요.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빡빡하게 먹힌다라는 느낌, 고기 전까지. 그 거리를 말하는 거죠. 제동거리는 뭐예요? 브레이크가 빡빡해졌어. 그때부터 브레이크가 어떻게 해요? 디스크를 꽉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디스크를 잡고 끝까지 못 달리게 꽉 잡아서 정지할 때까지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를 안전하게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타임이나 거리는 제동거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동시간, 제동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타이어가 나오네요. 타이어. 제동을 하거나 출발을 하거나 했을 때 자동차의 무게를 그대로 받고 그 무게를 유지를 하면서 달리거나 쓰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의 무게를 지탱하고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여 앞으로 가거나 노면의 마찰을 일으켜 제동력을 발생시킨다. 이게 뭐다? 타이어다, 타이어. 타이어는 보시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홈들이 파였어요. 거목해. 얘가 뭐라고 그래요? 트레드라고 그래요. 트레드. 이 홈이 파인 방향이나 아니면 굵기, 모양, 패턴에 따라서 트레드가 다 틀립니다. 하지만 요 홈 깊이는 새 타이어의 경우 8mm 정도 되는데요. 얘가 교체되는 시기는 보통 이제 8만 킬로 정도 타시면 이 트레드가 많이 닳게 됩니다. 그래서 8만 킬로 또는 3에서 5년 정도 되시면 이게 트레드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가 교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차량에 맞게 규격이 정해져 있죠. 뭐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인치업을 한다거나 타이어 크기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치업은 타이어의 바깥지름, 전체적인 이 크기는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다만 뭐만 바뀌는 거예요? 이 안지름, 휠의 크기만 변경이 돼서 평평기 값을 줄이는 것을 인치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차의 이제 평평비는 코너링, 주행 안정성, 연비, 승차감 등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타이어의 단면폭이 커지면 접지 면적이 여기가요. 여기 단면폭이 커지면 바닥에 닿는 이 접지 면적이 넓어지고요. 그립력이 좋아지겠죠. 그립이라는 건 뭐예요? 이 바닥에 이렇게 닿아서 안정성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정된 코너링을 보여주고 고속으로 주행하거나 했을 때도 주행 안정성이 확보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타이어가 100% 이제 마모됐을 경우, 내가 이 트레드 뭐 신경 안 쓰고 막 타다 보면 진짜로 이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카커스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거의 100%라고 100% 마모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걔네들 같은 그런 타이어를 가지고 계실 때는 제동거리를 제가 만약에 순간적으로 제동을 하게 되면 보통 42km 정도가 이제 더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브레이크 밟고 하고 이 앞차는 계속 앞으로 빵 하고 박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밖에 이제 타이어의 이제 트레드가 이제 빨리 닳게 되는 마모의 원인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잘못된 타이어의 압력, 규정압이 있어요. 타이어 옆면에 보시면
압이 있는데 잘못된 타이어 압력을 넣거나 뭐 운전 습관이 별로 안 좋은 분들 있죠. 출발, 급제동 뭐 이런 거를 하신다거나 오버로딩으로 이제 잘못된 무게, 그러니까 차가 견딜 수 있는 타이어마다 하중이 있습니다. 그 하중을 오버해서 물건을 싣는 경우가 오버로딩이에요. 또는 이제 타이어 정렬이 잘못됐을 때, 뭐 토인, 토아웃이라든지 캠버가 틀어졌다든지 캠핑각이 틀어졌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타이어가 편마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타이어가 빨리 닳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 타이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는 타이어 접지면을 폭이라고 그러 타이어 폭. 요 높이는 타이어하고 이 높이의 비율이 여기 평평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평비. 그래서 이 타이어의 전체적인 지름은 요 안에 있는 휠, 알루미늄 휠과 요 단면 타이어의 옆에 고무 타이어의 요 옆에 높이를 합한 게 총 타이어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총 타이어의 지름이 되겠어요. 그래서 타이어 내경 그러면 휠 인치가 되겠고요. 외경 그러면 타이어 외부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외경의 지름. 그러니까 타이어를 옆면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호가 보통 이제 한국 타이어냐, 금호 타이어냐, 뭐 많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수입차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타이어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상호가 나와 있고 그 옆으로는 여기 이쪽에 타이어의 규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타이어 규격이 여기 있네요. 여기 금호 상품명 브랜드명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자, 요 규격을 보시면 P는 승용차 타이어를 의미하고요. 205는 얘 단면 폭을 얘기해요. 205mm니까 여기 뭐 20.5cm라는 뜻이죠. 20.5cm. 평평비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단면 폭과 단면 높이의 비라고요. 그래서 그 몇 프로냐? 60%다. 그러니까 얘가 20cm니까 여기 60%면 뭐예요? 6이 12 하니까 여기 12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략 잡아도. 0.5cm 그냥 버린다 치면. 그죠? 이거 12cm 정도 되는 겁니다. R은 뭐예요? 레디얼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지금 패턴이, 트레드가 지금 레디얼 구조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림의 외경이 뭐예요? 휠을 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림의 외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이고, 제가 너무 많이 낙서를 했네요. 봅시다. 림의 외경. 자, 여기, 요거, 이렇게 휠, 은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요게 뼈대죠, 뼈대. 얘가 외경, 인치. 인치는 뭐예요? 2.54cm죠? 2.54cm, 1인치는, 아이고, 1인치는 2.54cm이기 때문에, 얘는 밀이고, 얘는 인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 지름을 구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인치를 미리로 환산을 해주셔야 돼요. 변경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25.4mm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계산하실 때 정확한 지름이 나오게 됩니다. 하중일수, 이 바퀴 하나가 견딜 수 있는 무게지요. 속도, H는 속도. 이 바퀴가 주행할 때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발생해요? 열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킬로까지 속도를 버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H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210km, 시간당 210km 이하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차 뼈대가 나왔어요. 하부. 우리 하부 라인에 있는 바퀴가 있는 뼈대가 나왔습니다. 얘가 뭐라고 돼 있어요? 전륜구동, 후륜구동, 팔륜구동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러면 얘네는 구동 방식에 의해서 분류를 한 거네요. 앞바퀴가 주냐, 뒷바퀴가 주냐, 아니면 네 바퀴가 다 주인이냐, 다 힘을 받냐, 이 뜻이에요. 이거를 뭐예요? 구동 방식에 의한 분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구동 방식 크게 이제 전륜, 후륜, 사륜 이렇게 나눴는데 또 그거 말고 조금 더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구동 방식은 FF, FR, AWD, 4W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FF는 엔진이 앞에 위치해 있고 앞바퀴가 끌어가는 형식이에요. 우리 리어커 앞에서 끄는 것 같은 거예요. FR은요. 예, 엔진은 앞에 있는데 뒷바퀴로 밀어가는 형식이에요. 자, AWD는 4륜차예요, 4륜차. 4륜차인데 얘는 상시 4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시 4륜. 평상시에는 뭐 2대 8의 구동력, 앞바퀴에 2, 뒷바퀴에 8, 뭐 아니면 앞바퀴에 8, 뒷바퀴에 2 이런 식으로 힘의 배분을 적당히 하고 있다가 네 바퀴의 힘이 고루 필요할 땐 네 바퀴로 똑같이 50대 50을 다 해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네 바퀴에 주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AWD고요. 4WD든 또는 4WD 얘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제가 2륜과 4륜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2륜으로 그리고 험로를 주행하거나 네 바퀴의 동력이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는 4륜으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 타입이에요. 자, 다음은 뭡니까? 그림 보고 아시겠어요? 물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각종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속도에 따라 필요한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변속 장치. 자, 뭡니까? 변속. 그죠? 변속기가 되겠죠. 자, 변속기의 종류는 크게 자동 변속기와 수동 변속기가 있는데요. 뭐, 이거 말고 좀 더 세분화한다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듀얼 클러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더블 클러치, 뭐, 이런 변속기도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와 수동 변속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 변속기는 이제 주행 속도에 맞춰서 이제 힘이 최적의 상태로 바퀴에 전달되도록 변속기가 알아서 기어를 바꿔주는 장치고요.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발로 클러치를 이용을 해서 엔진의 동력을 수동 제어하는 기어의 변속을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자동 변속기와 수동 변속기의 각각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자면 운전자가 일일이 손으로 변속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자동 변속기의 가장 큰 장점이죠. 요즘엔 이제 더불어서 이제 고단 기어비가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자동 변속기가 수동 변속기보다 연비가 안 좋아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연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자동 변속기를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의 편리성과 연비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동 변속기하고 그닥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자동 변속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얘가 정밀해지면 정밀해질수록 고장이 나면 수리 비용이 좀 비싸지겠죠. 상대적으로 수동 변속기보다 비싸집니다. 그죠? 뭐 아무리 연비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수동 변속기가 더 연비가 좋습니다. 자,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한 경력이 뭐 한 15년이 아니라 한 20년 정도 된 분들은 클러치가 있는 이제 수동 변속기를 이제 한 번쯤은 운전을 해보셨을 건데요. 뭐 클러치는 이제 엔진의 동력을 이제 제어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가속 페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컨트롤해서 변속을 하죠. 그 자동 변속기보다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수동 변속기는. 그래서 고장이 적고 유지 보수가 좀 쉽죠. 근데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양발을 같이 다 써서 내가 변속 시점을 잘 맞춰서 변속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변속 시의 승차감을 매우 방해하는 동작 중에 하나가 클러치죠.
그래서 시동을 꺼먹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동차 엔진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개발한 동영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엔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엔진의 효율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해서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가솔린 엔진, 신형 노 엔진 탄생. 현대자동차가 가솔린 엔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노 엔진은 최첨단 신기술을 적용하여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과 연비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위하여 MPI 베이스로 GDI, CBBL 파생 엔진도 개발하였습니다. 흡기 가변 시스템 BIS는 엔진 운전 조건에 따라 흡기 공기의 흐름을 변경합니다. 저속과 고속에서는 숏 러너를 통해, 중속에서는 롱 러너를 통해 공기를 흡입하여 전 영역에 걸쳐 최대의 엔진 성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듀얼 CBBT 시스템은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타이밍을 가변적으로 조정하여 성능 및 연비를 향상시켜줍니다. 저중속 고부하 상태에서는 흡기 밸브 진각에 의한 최적 효율 증대로 성능을 상승시키고, 부분부하 상태에서는 배기 밸브 지각과 흡기 밸브 진각에 의한 내부 이지하 효과로 연비 향상 및 배기가스를 저감시킵니다. 옵셋 크랭크 샤프트는 실린더 보어 중심과 크랭크 축 중심을 편심시켜 피스톤과 실린더 보어 사이의 마찰을 저감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캠과 접촉하는 부위에 롤러 스윙암을 적용하여 마찰 저감으로 연비를 향상시켰습니다. GDI 시스템은 고압의 연료를 실린더 안으로 직접 분사하며, 분사된 연료는 기화하면서 유입된 공기를 냉각시켜줍니다. 이로써 최적 효율이 증대되어 성능을 향상시켜줍니다. CBBL 시스템은 엔진 작동 조건에 따라 밸브 리프트를 정밀하게 제어하여 성능 및 연비 향상, 그리고 배기가스 저감을 실현합니다. 일반 엔진은 스로틀 밸브로 흡기량을 조절하는 반면, CBBL 시스템은 밸브 리프트로 흡기량을 조절하므로 펌핑 손실이 감소하여 연비가 향상됩니다. 중저속 상태에서는 밸브 리프트를 구간별로 최적화하여 전 구간에 걸쳐 성능을 향상시키고, 고속 상태에서는 밸브 리프트를 최대로 하여 충진 효율을 증대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